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ETF 시장도 뛰어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ETF 시장 동향 그리고 시장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벌써 우리나라 한국 ETF가 23년이나 됐네요. 금액도 오래됐습니다. 원래 2001년에 시작했나요? 2002년에 2002년에 처음에 이제 상장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200조가 넘는다고 하고 지금 ETF가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액티브 ETF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2002년에 출발했으니까 네. 23살, 굉장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제 커왔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3,70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지금 200조에 다다랐고요. 3,700억 원에서. 예, 사실은 상장 이후에 최초 상장 이후에 한 10여 년간은 네. 어떻게 금융상품으로서 존재감은 좀 미미했다. 되게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미미했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이게 뭐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를 계기로 급격하게 좀 커진 것 같아요. 코로나를 계기로 급격하게 커졌고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2023년 6월에 100조 원 기념식을 거래소에서 했었거든요. 아니, 23년 그러면 지금 2년 만에 200조. 저도 갔다 왔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지금 100조 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세가 최근 들어서 더더욱 가팔라졌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상품 수도 이제 최초에 2022년에 4개가 상장이 되었었는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989개, 아직 1000개까지는 안 됐고요. 989개, 그래서 이제 누가 1000개를 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뭐 농담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투자 수단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보니까 다들 관점 그런 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지금 사실 200조 시장을 얘기했던 게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0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뭐 이 추세면은 사실 뭐 300조 원도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근데 있습니다. 그 금액 간거 안에 어떻게 보면 단기채 ETF들이 들어오면서 파킹하는 통장으로서 ETF를 써버리니까 커진 거 아닌가요? 그게 몇 퍼센트가 되나요? 지금 굉장히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예리하신 지적인데 그 파킹형 자금이 뭐 분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한 30조 원에서 40조 원 사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규모로 따지면 10%에서 20% 안팎의 자금들이 이제 단기 자금형에 몰려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무의미한 자금이냐라고 볼 수는 없는 게 펀드들도 보면은 뭐 채권형 펀드도 있고 단기 채권형 펀드도 있고 뭐 MMF도 있고 뭐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시장 상황과 금리 상황에 맞춰서 자금에 맞는 성격에 맞는 운용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런 단기 채권형들의 자금이 가팔라진 게 또 성장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연금 자금 이런 것들이 좀 가파르게 좀 유입이 되면서 특히 해외형 위주로 좀 가파르게 유입이 되면서 좀 성장세가 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으로 컸다는 게 연금 자산에서 해외 ETF를 사면은 세금이 조금 감면되고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원래 이제 그 연금 계좌를 통해서 해외 미국 특히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제 한국 상장 미국 주식 ETF를 투자하면 과세 이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자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과세 이연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없어져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메리트는 없는데 그러면은 왜 자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대부분 원금 추구형 상품들에 많이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개념보다는 자금을 모으는 개념, 저축의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안정된 노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이전이 되면서 개인 투자 자금들이 더욱더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TF 시장 규모가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 여러 가지로 설명을 주셨는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ETF가 예전처럼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처뿐만 아니라 어떤 섹터나 테마 쪽 이렇게 좀 투자하고 싶을 때
종목 선택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그렇죠. 공격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니즈를 다 또 수용해주는 ETF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뭐 상품이 말씀하셨다시피 상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1000개 지금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상품 수로는 일단 아시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크거든요. 지금. 아시아에서. 뭐 사이즈는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상품 수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넘버원인데 네. 그만큼 이제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지수형 아니면 뭐 레버리지, 뭐 채권 이런 네.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뭐 테마형 그리고 뭐 파생을 활용하는 커버드 콜 이런 것들까지 출시가 되면서 뭐 배당 소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 최근 3년간은 어찌됐든 간에 이 채권형 네. 말씀하셨던 단기채뿐만이 아니고 초장기채까지 아.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채 30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아마. 자금이 큰 자산가들이나 하는 거라고 네, 생각할 그 거예요. 미국채 30년이라는 굉장히 낯선 자산이었는데 네네. 지금 굉장히 이제 익숙한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상품들이 더욱 뭐 운용사들도 더 많이 출시를 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너지를 좀 일으킨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이유가 변동성이 커서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그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미국채 30년의 듀레이션이 네. 22년이에요, 정확하게. 예.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1% 움직이면은 수익률이 22%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2%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20% 마이너스가 그렇죠.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자산을 가지고 22%의 내가 수익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품들이 더더욱 또 사랑을 받지 않나.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국민의 성향을 담은 ETF 상품들이 발빠르게 출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그 2배짜리밖에 안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2배짜리들도 웬만해서는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가 아예 못하게 하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미국 투자를 다 하시니까 요즘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에 있는 ETF들은 미국에 있는 ETF와 경쟁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운용사 입장에서 네네. 보면. 그럼 이런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운용사에서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내달라는 수요가 많아요, 사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들 교육이나 이렇게 뵐 일이 있어서 가면은 3배짜리 왜 안 내줘요? 내주세요라는 그렇죠.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은 일단 제도로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7배 레버리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로는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어떤 법에 막혀 있는 건가요? 자본시장법에서 일단, 자본시장법에서 ETF는 2배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게 레버리지까지만 있나요?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심사 기관이기 때문에 네. 거래소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3배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바뀔 가능성은 아예 없나요? 아니 근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ETN부터 3배를 먼저 그럼 내자라는 얘기가 나와서 아직은 3배짜리 ETN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ETF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국에는 굉장히 이제 일반화된 ETF 상품이고 요즘 뭐 언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장 변동성 커질 때 대부분 매수 주체가 대한민국의 국민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시다 보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또 얘기가 이상하지만 국부유출의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점의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시에서 보면은 지주사들 진짜 강세가 예상 밖으로 네. 나왔단 말이죠. ETF 쪽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지주사 담은 ETF들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낯설어요. 지금 네, 시장이 지주사. 굉장히 네. 낯선데요. 지주사 사실 관심 없으시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관심 그렇죠. 없으셨는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고 상법 예,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고 사실 시장에 지주사에만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많진 않아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타이거 지주회사라는 명확하게 지주회사에만 투자하는 패시브형 ETF가 한 종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주주환원, 예를 들어서 고배당 같은 이런 상품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타이거 지주회사가 지금 지난주 기준 443억 원이고 네. 이게 보니까 4월 말까지 65억 원짜리 ETF였는데 제가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한 900억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2달도 안 두 달도 돼서 안 됐어요. 사실은 한 달도 채 안 됐고, 네, 그 한 달에 지금 15배 정도의 자금이 예, 유입이 예. 된 건데 그만큼 관심이 되게 많고요. 뭐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아시다시피 이제 거버넌스 변화 자체가 이제 증시에 기대감을 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어쨌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에 사실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은 지주사의 수익 모델 자체가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특수 구조상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멀어져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증시의 계속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뭐 낮은 ROE, 그다음에 지배 구조, 뭐 주주 환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법 개정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좀 먼 얘기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되면은 MSCI 월드 지수까지 좀 편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항상 뭐 6월이 되면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번 달에 또 발표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금 이번 달에 뭐 치리스트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개선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규모적 외국인 자금까지 유입이 될 수 있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좀 지주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렇게 급격하게 지주사 ETF가 늘어나면 보통은 지주사 주식들 자체가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주식이었잖아요. 그러면 200~300억이 막 일주일에 막 들어온다. 그러면 ETF 때문에 오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ETF를 할 때 그게 이제 웹도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기관이 지주사 주식을 사건, ETF에서 주식을 사건, 주식을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타이거 지주회사니 그리고 뭐 에이스 주주환원 같이 액티브의 포트를 보면은 거래량들이 상당히 낮은 지주사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매수를 하면서 사실 종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얘가 환매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종가가 매도를 하면서 그러네요.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지주회사라는 회사들이 나름 굉장히 큰 회사들이지만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증권주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보면 증권주 다음은 또 ETF도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네. 뭐 미래에셋증권이 저는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거를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또 하나의 낯선 광경인데요. 네. 증권주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좀 철저하게 좀 외면을 받았죠. 그러게요. 네, 외면을 네. 받았고, 증권주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뭐 저PBR 주식이고, 그리고 또 배당은 좀 높아요. 네. 고배당 ETF들 안에 보면 대부분 증권주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NH투자증권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배당성이 높은 주식들인데, 어쨌든 정책 기대감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그 한골에서 아침에 다녀가셨거든요. 그래서 여의도가 좀 굉장히 뭐랄까 좀 삼엄했습니다. 네, 삼엄했는데 오늘 아침 삼엄했는데, 경비가 삼엄했군요. 네, 삼엄했는데 저도 출근하는 길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 대통령께서 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5,000P를 얘기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5,000P를 가려면 결국에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이제 오셔서 하신 얘기도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식이 가계자산으로서의 이제 뭐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을 대체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증시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거기에 한 가지 더 하자면은 뭐 저PBR 해소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코덱스 증권 ETF, 타이거 증권 ETF, 이 두 가지 ETF가 이제 증권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인데, 보시면은 1개월 수익률이 지금 코덱스 증권 같은 게 30%예요. 오. 근데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주식들은 대부분 고배당 주식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고배당주 ETF들이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증권주 ETF도 마찬가지예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주식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딱 봤더니 아니 똑같이 증권주 ETF인데 무슨 10% 차이를 내고 누가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누가 잘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코덱스가 포트를 잘 짰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 그러니까 ETF도 똑같은 증권 ETF지만은 지수 방법론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비중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이나 뭐 교육 가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증권 ETF 투자하시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코덱스 홈페이지, 타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두 종목의 포트폴리오는 꼭 보셔라. 네네. 왜냐하면
종목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대부분 비슷해 보여요. 우리나라에 증권주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비중 자체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에서 지금 10%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살 거면 개별 종목 잘 갈 거 하나를 사지. 보통 저런 거 ETF 살 때 증권수 뭐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ETF 사자 이러고 사는 건데. 근데 이제 딱 증권주 ETF 딱 소팅을 딱 이렇게 해서 보면 또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거래량 제일 많이 되는 거 사자. 그리고 그냥 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렇게 수익률이 10%씩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덱스 200, 뭐 타이거 200 이런 거는 이제 인덱스 따라가니까 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저건 액티브 ETF도 아니고 증권주 ETF면 뭐 거래소 증권주 지수를 썼던지 뭐 비슷한 거 썼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10%나 차이가 났을까? 지수가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아예 달라요. 네, 지수 구성 추정하는 방법론 자체가 방법론 다르다 자체가 보니까. 달라요. 네. 공교롭게 부장님 키운 고배당? 네. 전 고배당이고 증권은 아니니까 그래도 고배당 중에는 좀 플러스 고배당보다 못했는데요. 네. 그래도 본주는 이게- 좋았어요. 키움증권 본. 그런데 이게 왜 그러지? 근데 이제 고배당 주식들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론 자체가 다르고 주식 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네. 키움 고배당은 20종목이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30종목이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리스크 관리는 확실히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분산은 되는 거고요. 예. 분산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ETF 요즘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골라야 되니까요. 이제 ETF도 못 고르겠어요. 말씀하셨다시피 ETF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ETF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증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권 ETF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비교 플랫폼들도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증권과 타이거 증권을 비교하는 두 개를 넣으면 그 종목 포트 차이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돼요? 종목 차이가 났어요. 그다음에 예를 어떻게 들어서 결정해야 돼요? 뭐 말씀하셨다시피 미래에셋 증권의 비중이 높다, NH투자증권의 비중이 높다. 요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NH가 더 마음에 들면 NH가 그렇죠, 많은 이제 걸 사고 배당 수익률이 나는 NH가 더 높았으니까 나는 NH증권이 비중이 높은 걸 사고 싶어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A를 사시는 거고 나는 비즈니스 구조상 뭐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이 이런 거 저런 걸 하고 있으니까 미래에셋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주가 상승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이제 뭐 다른 걸 사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네. 본인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해라. 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